따뜻한 봄날 오후, 박미선은 동네에서 소문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올해 65세인 박미선은 평소 체면을 무척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남들 앞에서 자신의 집안이 남부럽지 않게 보이길 원했고, 무엇보다 돈과 명예를 최고로 여겼죠. 오늘도 새로 산 다이아몬드가 큰 반지를 끼고 나섰는데,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은근히 기분 좋았습니다. 길을 걸으며 박미선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젊었을 때부터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재산을 모았죠.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부동산 투자까지 성공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네에서도 부러워하는 집안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 태준의 결혼 생활이 평범해 보였고, 며느리 수진도 그저 그런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이 자신의 며느리들을 자랑할 때마다 박미선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안 사주를 한번 봐주세요. 박미선이 무당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당의 방은 온갖 부적과 향냄새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신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작은 제단 위에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죠. 김 무당은 70대의 노인으로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점을 봐와서 용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무당은 박미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주름진 손으로 박미선의 손금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당의 눈빛에는 뭔가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어요. 이 집안은 참 특별하네요. 타고난 복이 있는 집이에요. 무당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박미선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역시 자신의 집안이 특별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받는 기분이었죠. 평생 애써서 쌓아온 재산과 명예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며느리가 있어야 그 복이 제대로 돕니다. 무당이 잠시 멈추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미선은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무당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졌거든요. 그 사람이 떠나면 곧 재앙이 닥칠 겁니다. 절대 명심하세요. 며느리한테 잘해야 해요. 무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이라는 게 돈으로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복은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집안에 화목이 있어야 재물도 따라오는 법입니다. 박미선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따뜻한 마음씨라니. 우리 며느리 이수진은 시골에서 온 가난한 집 딸인데 무슨 복이 있다고? 그보다는 최유리 같은 재벌 조카가 훨씬 집안에 도움이 될 텐데. 그때 박미선의 머릿속에는 며느리 이수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30세의 수진은 정말 정성스러운 며느리였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고 박미선이 좋아하는 나물도 직접 뜯어와서 무쳐드렸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혈압약을 깜빡할 때면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라며 따뜻한 차와 함께 가져다 줬어요. 병원 갈 때면 항상 함께 따라가서 의사 말씀도 꼼꼼히 메모해두고 집에 와서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며 자세히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겨울이면 박미선의 무릎이 아프다며 투덜거릴 때도 있었는데 수지는 매일 저녁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을 해드렸어요. 어머니 조금이라도 나아지셨어요? 라고 물으며 정성껏 마사지도 해드렸죠. 하지만 박미선은 수진의 이런 정성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어요. 오히려 시골에서 온 주제에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라며 늘 불만을 품고 있었죠. 친구들과 차를 마실 때면 우리 며느리는 그냥 그래요. 특별할 게 없어요라며 시큰둥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며느리 자랑을 할 때마다 박미선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무당의 말을 들은 박미선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 우리 태준 곁에 있는 최유리야말로 진짜 인재지. 재벌 사모님의 조카라니까 얼마나 좋은 배경이야. 최유리는 28세의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항상 명품 옷을 입고 고급 화장품을 사용했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SNS에 자주 올렸습니다.
박미선은 유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이런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재벌 조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테니까요. 그런 배경을 가진 며느리가 있다면 자신의 체면도 서고 집안 격도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 어머나 정말 그런가요? 박미선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무당의 말이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럼요. 이 집은 지금 그 며느리 덕분에 평안한 거예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무당이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나 배경보다 마음씨가 중요해요. 정성스러운 마음이 집안의 기운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떠나면 집안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박미선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중얼거렸어요. 사기꾼 같은 무당이야. 뭘 모르는 소리야? 유리 같은 여자가 들어와야 우리 집이 제대로 일어서지. 재벌 조카라는데 그 배경을 무시할 수 있나? 돈과 권력이 있어야 세상에서 대접받는 거지. 정성이 뭐 그리 중요해. 길을 걸으며 박미선은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진을 내보내고 유리를 며느리로 맞을 수 있을지 말이에요. 무당의 경고 따위는 이미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박미선의 마음속에는 오직 체면과 명예에 대한 욕심만 가득했어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정성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박미선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수진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결혼한 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죠. 첫 번째 하는 일은 박미선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된장국은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맑은 국물을 좋아하시고 나물은 살짝 간이 배어야 드시기 편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특히 나물은 직접 뜯어온 것들이었는데 새벽 일찍 뒷산에 올라가서 싱싱한 것들만 골라서 가져왔어요. 시어머니가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는 짜지 않게 간을 맞추는 것에도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소금 대신 다시마 우린 물을 사용하거나 나물 무칠 때도 참기름을 조금 더 넣어서 짠맛을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수진이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밥그릇 옆에는 따뜻한 차도 함께 올려놓았어요. 박미선이 아침에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박미선은 딱히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음식들을 보면서도 특별한 감사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나물 맛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박미선이 투덜거렸습니다. 수진은 미안하다며 바로 소금을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혈압 때문에 짜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쓸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선은 그런 배려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며느리라면 당연히 시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식사를 마친 후 박미선이 혈압약을 깜빡하고 있을 때 수진이 따뜻한 물과 함께 가져다 줬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가 약 먹는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미선은 약을 받아 먹으면서도 별다른 감사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시골에서 온 주제에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은 다시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던 말이 기억나서 소화에 좋은 무나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박미선이 좋아하는 북어국도 끓였죠. 정성스럽게 다시마 우린 물에 북어를 넣고 끓이는 동안 수진은 시어머니를 위해 어떤 음식을 만들어 드릴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추려고 항상 노력했어요. 수진은 장을 볼 때도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생선, 시어머니가 드시기 편한 나물들을 우선적으로 골랐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은 나중에 생각했죠. 저녁 무렵 박미선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수지는 정성스럽게 차와 과일을 준비해서 내왔어요. 과일은 깨끗하게 씻어서 보기 좋게 접시에 담았고, 차는 친구들의 취향에 맞춰 다른 종류로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은 수진이 내온 차와 과일을 보며 감탄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줬네요. 박미선이 말했지만 딱히 자랑스러워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친구들이 나간 후 박미선이 말했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는 그냥 그래요. 특별할 게 없어요. 수진이 그 말을 부엌에서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신 더 정성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다짐했죠. 겨울이 되자 박미선의 무릎이 아프다며 자주 투덜거렸습니다. 수지는 매일 저녁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을 해드렸어요. 수건을 따뜻하게 데워서 시어머니의 무릎에 올려드리고 식으면 다시 데워서 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조금이라도 나아지셨어요? 수진이 정성껏 마사지를 해드리며 물었습니다. 마사지할 때도 너무 세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적당한 힘으로 해드렸어요. 글쎄,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지. 박미선이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수지는 실망하지 않고 더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해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해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병원에 갈 때면 항상 함께 따라가서 의사 말씀도 꼼꼼히 메모해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의사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와서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며 자세히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약 먹는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전달했어요. 그런데 박미선은 수진의 이런 정성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시골에서 온 주제에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라며 늘 불만을 품고 있었죠. 수진이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려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요리책도 사서 공부했어요.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추려고 계속 노력했죠. 하지만 박미선은 그런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먹으면서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박미선이 친구들과 차를 마실 때의 일이었어요. 친구들이 며느리 자랑을 하자 박미선이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시골에서 온 애라 그냥 그래요.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친구들이 그래도 정성스럽게 모시지 않냐고 물었지만 박미선은 그런 것쯤은 당연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뭔가 특별한 게 있던데 우리 며느리는 정말 평범해요. 박미선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친구들은 그래도 착하니까 좋지 않냐고 위로했지만 박미선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지는 이런 상황을 모르는 척하며 더욱 정성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를 받고 있었죠.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미선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태준이 만나고 있는 최유리였어요. 유리는 재벌 사모님의 조카로 항상 명품 옷을 입고 고급 화장품을 사용했습니다. 박미선은 유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이런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박미선의 마음은 이미 유리에게 가 있었습니다. 무당의 경고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말이에요. 박미선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고 수진의 진심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박미선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 김태준을 불렀습니다. 35세의 태준은 평소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어머니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었어요. 회사에서도 결정을 내리는 걸 어려워해서 동료들이 답답해할 때가 많았죠. 태준은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태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박미선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지을 때는
보통 큰일이 있을 때였거든요. 수진이와 이혼해라. 박미선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태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가 오래 생각한 거다. 박미선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 태주는 1년 전부터 최유리와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깊어진 관계였죠. 유리의 세련된 모습과 달콤한 말에 빠져 있었어요. 태주는 유리를 만날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정성스럽게 자신을 돌봐주는 수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유리의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수진이는 우리 집에 맞지 않아. 시골 출신의 집안도 변변치 않고. 박미선이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마다 부끄러워.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그럴듯한데 우리만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 박미선은 계속해서 수진에 대한 불만을 말했어요. 태주는 그런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보다 유리가 훨씬 낫지 않냐? 재벌 조카라니까 우리 집안 격도 올라가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 박미선이 유리를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태주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사실 유리와의 만남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했는데 어머니가 오히려 이혼을 종용하니 어이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수진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신을 돌봐주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정성껏 싸주는 도시락, 야근할 때 가져다주는 따뜻한 국물. 그런 것들이 소중하다는 걸 알면서도 새로운 자극에 흔들렸던 거죠. 평소 어머니 말에 거역한 적이 없던 태주는 이번에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뜻을 따르겠습니다. 태준이 힘없이 말했어요. 어머니의 강한 의지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용기가 없었죠. 한편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이수진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손에 든 국자가 덜덜 떨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수진은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바람기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태준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자는 습관도 생겼어요. 예전에는 함께 보던 TV 프로그램도 요즘에는 혼자 보곤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자신을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던 남편이 요즘에는 어딘가 딴 곳을 보는 것 같았죠. 수지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면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대신 더 정성스럽게 남편을 돌봐주려고 노력했어요. 수진아, 이리 좀 와봐. 박미선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수진은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왔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슴이 빨리 뛰었습니다. 앉아봐. 할 말이 있다. 박미선이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시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너도 이미 눈치챘겠지만 태준이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박미선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도 않았죠.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더 잘 맞는 것 같다. 집안 배경도 좋고 교육도 잘 받았어. 박미선의 말은 단칼에 베어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하지만 너는 이 집을 나가주면 좋겠어. 이게 모두를 위한 일이야.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미선은 수진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 몰랐어요. 화내지 않는구나. 박미선이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화낼 일은 아니에요. 저도 이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다만 조금 서운할 뿐이에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잖아요.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5년간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독감에 걸렸을 때 밤새 간병했던 일 명절마다 이틀 전부터 준비했던 차례상, 남편이 좋아한다며 새벽에 일어나 끓여준 미역국들, 시어머니가 혈압약을 깜빡할 때마다 챙겨드린 일들, 병원에 함께 가서 의사 말씀을 메모했던 일들. 그런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수지는 자신을 원하지 않는 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아침, 수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큰 여행 가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만 가져가기로 했어요. 이 집에 시집 올 때 가져온 것들과 개인적인 물건들 뿐이었죠. 옷장에 걸려있는 옷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추억이 떠올랐어요. 신혼 때 남편이 선물해준 원피스, 첫 번째 결혼 기념일에 받은 목걸이, 시어머니 생신 때 입었던 한복.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5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보다 조금 야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아직 젊고 건강했죠. 어머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수진이 박미선 앞에 앉았어요. 박미선은 TV를 보다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어머니 같았어요.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시골에서 자란 저를 도시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요리도 가르쳐 주시고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박미선은 속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했어요. 너도 이해해줘서 고맙다. 서로에게 좋은 일이야. 수진이 일어서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수진은 깊게 절을 했어요. 박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 복 많이 받고 잘 살아라.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면서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앞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최유리가 큰 트럭과 함께 짐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미 계획된 일인 것처럼 준비가 완벽했어요. 유리야, 어서 와. 이제 이 집이 내 집이야. 박미선이 활짝 웃으며 유리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말 감사해요. 유리도 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계산이 숨어 있었죠. 저녁 시간 태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사라진 자리에 유리가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이제 우리 집도 제대로 된 집안이 되겠어. 박미선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수진이 떠난 집이 이상하게 쓸쓸하게 느껴졌거든요. 최유리가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태준이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태준은 승진은커녕 오히려 한직인 자료실로 부서 이동을 당했습니다.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한 태준으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어요. 평소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 당황스러웠죠. 태준은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싶어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과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태준이 상사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사정이야. 어쩔 수 없어. 상사도 미안해하는 눈치였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죠. 집에 돌아온 태준은 풀이 죽어 있었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상하네. 태준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박미선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어요. 아들의 직장 문제가 생기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유리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태준 씨.
이런 일은 흔한 일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유리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준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박미선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부동산 투자에서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예요. 계약금으로 낸 3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박미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소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모든 서류를 다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상대방이 가짜 서류를 교묘하게 만들어 온 줄은 몰랐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박미선이 노후를 위해 준비해온 중요한 계획이었는데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찾아가 봤지만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사기범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이런 사기가 요즘 많다며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박미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모아온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일이 수진이 있을 때는 한 번도 없었는데 유리가 온 후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한편 유리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집안의 다른 재산들을 파악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술에 취했을 때 슬쩍 재산 이야기를 꺼내보기도 하고 박미선과 대화할 때도 자연스럽게 집안 사정을 물어보곤 했어요. 태준 씨,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유리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마워했어요. 유리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요즘 일이 너무 꼬이네. 수진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태준이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유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유리는 태준이 수진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며 경계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미선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혈압이 위험 수준으로 높아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평소 건강했던 박미선으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의사 선생님,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박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무슨 큰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의사가 물었어요. 박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아들의 직장 문제, 사기당한 돈,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미선은 문득 김무당의 말이 떠올랐어요.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떠나면 재앙이 온다던 그 말이에요. 설마 그런 게 아니겠지. 박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꾸 고개를 들었어요. 그날 밤 박미선은 잠들기 전에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그 애가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혹시 정말 수진이 이 집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유리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당의 말대로 재앙이 시작된 걸까요? 박미선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김무당의 말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죠.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기둥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당의 경고가 이제야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씨를 가진 며느리, 바로 수진이었죠. 수진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갔고 그녀가 떠난 뒤로 집안의 재앙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박미선은 자신이 수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겉모습과 배경만을 중시했던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 같았어요. 이 불안한 감정과 두려움이 그녀의 하루하루를 짓누르기 시작했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주는 회사 일이 힘들어질수록 점점 더 유리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유리는 겉으로는 다정하게 태준을 위로했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달랐어요. 그녀는 이미 집안의 재산과 권리를 노리고 있었죠. 매일 태준의 집안 상황을 파악하고 약점을 찾으며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갔습니다. 태준이 술에 취해 있을 때가 유리에게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럴 때마다 슬쩍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서 동요시키곤 했죠.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유리의 꿰매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면 홀로 집에 남은 박미선은 점점 더 깊은 외로움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마음도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진정으로 잃은 것은 돈과 명예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박미선은 김무당의 말에 담긴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진짜 복은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 돈과 배경이 아닌 따뜻한 마음이 집안을 지키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 늦었지만 이제서야 그 진실을 깨닫는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불안과 슬픔 속에서 박미선은 집안에 점점 쌓여가는 문제들과 맞서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어요. 최유리의 교묘한 조언으로 태주는 사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주는 몇 달 전 대학 동창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자본으로 시작하려 했는데 유리가 말했죠. 요즘 시대에 그런 식으로 하면 성공할 수 없어요. 투자를 늘려야 해요. 유리의 말을 듣고 태주는 어머니에게 돈을 더 빌려서 투자 규모를 키웠습니다. 박미선은 며느리의 말이니까 믿을만하다며 기꺼이 돈을 내주었어요. 사실 유리는 이미 태준의 사업 파트너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태준이 모르게 파트너와 만나서 계획을 세웠어요. 투자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낸 후 사라지기로 한 거죠.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진 건 투자를 늘린 지 불과 한 달 후였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투자금은 물론이고 은행 대출까지 태준 혼자 떠안게 되었죠. 태준이 파트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가봤지만 이미 비어 있었어요. 모든 서류와 자료들도 사라져버렸죠. 유리야, 내가 그때 괜찮다고 했잖아. 투자를 늘리자고 한 것도 너였고. 태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누가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겠어요? 하지만 유리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죠. 사실 유리는 태준의 파트너와 미리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셈이에요. 박미선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빌려간 돈만 5천만 원. 거기다 은행 대출 2천만 원까지. 평생 모아온 재산이 위험해졌어요. 태준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박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아침 유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방에 가보니 옷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고 화장품이나 개인용품들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리가 어디 갔지? 박미선이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당황해서 휴대폰을 들고 유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어머니, 유리가 연락이 안 돼요. 카톡도 차단됐어요. 그때 박미선은 서랍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집과 땅의 소유권 이전 서류였어요. 자세히 보니 모든 재산이 유리 명의로 넘어가 있었던 거죠. 이게 뭐야? 언제 이런 서류를? 박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도 서류를 보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서명한 기억이 없는데. 하지만 서명은 분명히 태준의 것이었습니다. 유리가 언제 어떻게 받아낸 건지 술에 취한 틈을 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 서류라고 속여서 서명을 받았을 수도 있었어요.
은행에 문의해보니 이미 며칠 전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정당한 소유권 이전이었어요. 엄마가 그 사람 받아들이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태준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이를 내쫓고 유리를 들여서 이 꼴이 났잖아요. 태준야, 그런 말 하지 마. 박미선이 약하게 말했지만 아들의 분노를 막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5년간 이 집을 위해 정성을 다했어요. 어머니가 아플 때도 제가 힘들 때도 항상 곁에 있어줬잖아요.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겉만 번지르한 사기꾼을 위해 그 좋은 사람을 내쫓았어요. 박미선은 아들의 말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박미선은 김무당의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떠나면 재앙이 온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진짜 복은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구나.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상환 기일이 다가온다는 통지였어요. 그런데 상환할 돈이 없었습니다. 유리가 모든 재산을 가져갔거든요. 어머니,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유리는 처음부터 이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재벌 조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어요. 박미선은 겉모습과 배경에만 현혹되어 진짜 소중한 것을 놓쳤던 거죠. 이제 남은 것은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박미선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태준은 수진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친정 주소만 겨우 알아내서 그곳으로 찾아갔죠.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시골 마을에 도착한 태준은 낡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어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친정어머니. 태준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태준을 보자 반갑지 않은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 수진이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사과하고 싶어서요.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과요? 지금 와서? 수진의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기나 해. 밤마다 울면서 전화하던 걸 모르나 봐. 태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 혼자서 그런 아픔을 감당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그 애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시어머니가 구박을 해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는데. 수진의 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오히려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라며 자신을 탓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태준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주소를 적어주었어요. 시장 앞에 작은 반찬 가게에. 그런데 헛걸음하지 마. 우리 수진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 됐으니까. 태준은 그 주소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작은 반찬 가게가 있었는데 정성반찬이라는 손으로 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가게 안에서 수진이 손님들에게 웃으며 반찬을 담아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사장님, 오늘 멸치볶음 어떤가요? 할머니 손님이 물었어요. 오늘 새로 볶았어요. 짜지 않게 간을 맞췄으니까 드셔보시고 싱거우면 말씀해주세요. 수진이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으며 말했어요. 우리 사장님이 만든 건 언제나 맛있어요.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죠.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수진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게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없어도 이렇게 행복해 보인다는 게 서운했거든요. 수진아. 태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수진은 태준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곧 담담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태준 씨. 어쩐 일이에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잠깐 시간 있어? 태준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가게 문을 닫고 태준과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서로 마주보는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태준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줄 수 없을까? 이제 깨달았어. 내가 우리 집의 진짜 행운이었다는 걸. 수진은 조용히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 전 이제 제 소중함을 깎아먹는 사람 곁에는 안 살아요. 무슨 뜻이야? 태준이 물었어요. 사람마다 타고난 좋은 기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기운이 없어져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 이제 제 소중함을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진의 말이 너무나 옳았거든요. 태준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은행에서 계속 독촉 전화가 왔고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태준아,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박미선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결국 평생 살던 집까지 잃게 된 거예요. 경매 공고가 붙은 집을 보며 박미선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박미선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계속 올라가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되었어요. 어지럼증도 심해져서 혼자 걷기도 힘들 정도였죠. 어머니,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박미선은 고혈압과 함께 우울증 진단도 받았어요. 의사는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한다며 입원을 권했지만 병원비가 부담되어서 집에서 약만 먹기로 했어요. 하지만 집에서 혼자 지내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어머니,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박미선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첫날 밤 박미선은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돌이켜봤습니다. 수진이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식사가 떠올랐어요. 따뜻한 미역국과 정갈하게 담긴 밑반찬들. 그리고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라며 웃던 모습. 아플 때 밤새 돌봐주던 모습도 생각났어요. 열이 나면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고 약 먹을 시간이 되면 따뜻한 물과 함께 가져다 주던 세심한 배려들. 무엇보다 항상 웃으며 어머니 괜찮으세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던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박미선은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는데. 무당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진짜 복은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나는 거지. 한편 태준은 작은 고시원 방을 얻어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 병원비를 벌어야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의지가 있었다면. 태준이 어머니 병실에서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태준아. 엄마가 욕심을 부린 게 잘못이야. 박미선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 같은 좋은 며느리를 내쫓고 정말 후회돼.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이수진의 작은 반찬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곳이 되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였죠.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반찬 부탁드려요. 단골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오늘 새로 담근 깍두기 어떠세요? 아삭아삭하니까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응답했어요. 수진은 이제 부모님도 모시고 살았습니다.
가게 수익으로 작은 집을 얻어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었죠. 수진의 집은 작지만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딸 덕분에 늙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산다. 수진의 아버지가 흐뭇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 당연한 일하는 거예요. 수진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어느 날 오후 동네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며 가게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기 전인데 부모님들이 모두 일하러 나가서 간식을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망설이지 않고 반찬 몇 가지와 따뜻한 밥을 싸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아주머니, 고마워요. 아이들이 기뻐하며 인사했어요. 천천히 먹어. 내일도 배고프면 또 오렴. 수진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이런 모습을 본 동네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저 집은 이상하게 사람을 살게 만들어요. 아마 그 사장님 덕분이겠죠. 착한 마음씨가 그대로 음식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수진의 가게 주변에는 항상 따뜻한 기운이 흘렀어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먼저 도움을 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걱정해주는 수진의 마음이 동네 전체에 전해졌거든요. 사장님이 오고 나서 우리 동네가 더 정겨워진 것 같아요. 옆 가게 사장님이 말했어요. 맞아요. 그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다른 상인도 맞장구 쳤습니다. 저녁 무렵 수지는 가게 문을 닫고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어요. 김치찌개와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갓 지은 따뜻한 밥이 전부였지만 마음만은 풍성했죠. 딸아,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되었구나.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면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에서 보람을 느꼈죠.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입맛에 맞다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더욱 정성을 다해 만들고 싶어졌죠. 어느 날은 혼자 사는 할머니가 몸이 아파서 가게에 못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진이 직접 반찬을 가져다 드렸어요. 사장님이 이런 것까지 해주면 어떻게 해? 할머니가 고마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저희끼리 뭘 그러세요? 편찮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죠. 이런 수진의 마음씨가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모두가 수진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수진은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과 느낀 점들을 적어두었어요.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작은 가게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다. 수진은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바로 행복이었죠. 한편 요양병원에 있던 박미선은 가끔 수진의 근황을 전해들었습니다. 태준이 우연히 동네 사람들로부터 수진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에게 전해준 거였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반찬 가게를 해서 정말 잘 되고 있대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미선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수진이 잘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그 애가 정말 좋은 아이였구나. 박미선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가게 간판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 말했어요. 저 집 사장님은 참 복이 많은 분이야. 어디를 가나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 또 다른 아주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그분이 오고 나서 우리 동네 전체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수지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정한 복은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의 것이구나. 수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찬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정성을 나누어 주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였죠. 어느 날 수지는 특별한 손님을 맞았어요. 시각장애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가게에 들어오신 거였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뭐가 맛있나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할아버지, 오늘 새로 만든 콩나물 무침이 정말 맛있어요. 시원하고 아삭해요. 수진이 정성스럽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그런데 집까지 가져다 줄 수 있나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물론이죠. 어디 사세요? 수진이 기꺼이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수진은 할아버지 집에 정기적으로 반찬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진의 정성에 감동해서 항상 고마워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수진은 동네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맞벌이 부부들,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수진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작은 가게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다. 저 멀리 요양병원에서 박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수진은 이미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더 소중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수진의 가게 주변은 더욱 고요해졌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진리를 수진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더욱 커진다는 것도 말이죠. 수진의 작은 반찬 가게는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전해주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수진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의 근원이었어요. 돈과 명예를 쫓다가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박미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진실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수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삶은 이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이었죠. 무당의 예언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떠나자 집안에는 재앙이 닥쳤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복이 따랐어요. 진정한 복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진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